시작합니다. 취재 결과가 아니고 검찰에서 흘린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수사진은 지금 그 수사 보안에 관해서는 네.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지금 현재 네, 그 수사진이요. 검언유착 의혹 네. 사건 수사진. 네. 예. 예전 같으면 아마 작년 한동훈 검사가 수사할 때의 모습이면 거의 자료가 그대로 다 흘러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막 이게 막 이렇게 종이로 막 내세우고 이런 모습이 비춰졌을 건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MBC와 KBS는 모르겠습니다만 MBC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나름 여러 가지 취재 활동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럼 법원을 통해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네. 영장에 관계된 서류는 또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좀 모르겠어요. 저도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현재 이성재 기자는 구속된 상황이고요. 한동훈 검사는 아직 소환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소환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소환을 했었는데 출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마 조만간에 소환을 하지 않을까. 뭐 그거는 불가피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일 모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 걸로 보이세요? 이건 참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무작위로 추출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근데 뭐 검찰 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제시가 되면 저는 뭐 수사와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재 기자가 구속될 정도의 사안이거든요.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증거가 제출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께서도 좀 구체적인 판단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영장이 발부되면서 판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그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판사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강요 미수라고 하면 한적으로는 상당히 낮다라고 보통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구속 사안이냐 뭐 이렇게 뭐 5년 이하의 징역인지 막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종의 우리나라 검찰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언론도 사람을 어떻게 하면 팬으로서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권력이기 때문에 이 두 권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일종 유착 관계를 갖고 뭔가의 의도적인 조작 작품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있죠.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그러니까 다루어야 된다라고 판사는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의 갈등 관계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야당에서는 어제 뭐 조영 대표 원내대표 연설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윤석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쯤 되면은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황희석 변호사께서는? 저는 뭐 사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거는 뭐 본인의 판단이고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임명직이죠. 선출직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군요. 네. 무슨 뜻인지 청취자분들은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었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죠. 2부에서는요. 주한미군 감축 문제 최근에 좀 시끄러운데 이 얘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송영길 의원 연결합니다. 잠시 후에 8시에 뵙겠습니다. 아, 시원해. 엄마, 에어컨은 왜 시원해요? 그건 냉매라는 물질뿐이야. 그럼 냉장고는 왜 차가워요? 그것도 냉매 덕분이지. 하지만 공기로 새 나가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온실가스가 된대요. 냉매 관리 잘하면 여름이 시원? 시원해. 냉매 관리 잘하면 음식이 신선. 신선해. 냉매 관리 잘하면 시원하고 신선해. 우리 모두 냉매 관리합시다. 냉매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냉매 관리 잘해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김경호입니다. 만 7살. 7살은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적 발전의 시기이면서도 얼굴과 턱의 성장, 치열의 발육에서도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적절한 조기 교정 치료는 더 큰 부정교합을 예방하고 성인이 된 후 턱 수술을 피하는 대비책이 됩니다.
7살 우리 치과 교정의사와의 첫 만남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교정의사를 찾아보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합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그래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이겁니다. 결론을 알고 싶다. 두괄식으로 말하라는 주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는 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결론을 먼저 듣고 궁금한 것만 추가로 확인하면 되니까요. 결론을 마지막에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말을 골라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들어야 하지요. 듣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한마디만 듣고 판단과 가능한 일은 굳이 다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걸 다 듣는 건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피곤한 일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두괄식으로 말하면 좋은 이유 둘째, 말을 하는 사람도 편합니다. 결론을 나중에 얘기하려면, 즉 설득력 있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 전체를 논리적으로 끌어가야 합니다. 결론을 향해 가는 길에서 해야 할 말을 까먹거나 길을 잃을 수도 있지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놓고 나면 헤매지 않습니다. 닻을 내려놓은 선박처럼 말이 떠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박해 있습니다. 결론을 중심으로 보태야 할 말만 하게 되니까 말이 꼬이거나 말이 산으로 갈 확률이 줄어듭니다. 셋째, 듣는 사람에게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마지막에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그저 따라가죠. 하지만 결론을 먼저 들으면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그른지, 받아들여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 말입니다. 이 밖에도 두괄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자신 있어 보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가능한 게 두괄식 말하기니까요. 또한 두괄식 말하기는 듣는 사람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요. 두괄식 말하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첫마디는 세 종류입니다. 그 하나는 사실이 이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 의견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시다 입니다. 하지만 두괄식이 모든 경우에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화 이야기를 결론부터 해선 안 되겠지요. 그러면 된통 욕만 먹습니다.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상대를 배려하는 영리한 스포일러가 되자는 겁니다. KBS 58분 날씨.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줄곧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비구름대가 조금씩 서울, 경기 남부 지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 내리는 상황도 조금은 변하고 있고요. 현재 호우특보 상황을 보니까 주로 경상도와 대구, 울산 이쪽으로 호우주의보가 남아 있고요. 그 밖에 전북 내륙이나 일부 충청권의 호우특보는 좀 해제된 곳도 있는데요. 추가된 곳도 많습니다. 경기 지역, 강원 일부, 충북 일부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비는 충청과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특히 오전까지 강하게 내리겠고요. 밤까지 이 지역들이 비칩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도 이제 비가 시작이 되면서 낮까지 줄곧 강하게 내릴 수도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충청과 남부, 제주에 일찌감치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서울, 경기, 강원도로 확대된 비는 금요일까지 내린 뒤 금요일 오후 중부지방부터 그치는데요. 다만 이번 주 주말 휴일에도 이틀간 비 소식이 전국에 잡혀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도 줄곧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오늘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에 폭염주의보 내려져서 춘천 33도 등을 예상하고 있는데 비구름대가 올라오면서 조금은 약화될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 낮아 서울 속초 27, 광주 대구 26도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1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저희들이 녹취록 관련된 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그 녹취록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길게 다뤘는데 김미경 청취자님이 지친다 지쳐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한동훈, 이동재 어쩌고 저쩌고 소시민들은 이게 힘든데 그러게 말입니다.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니 많이 뭐 이게 미국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다가 제시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입니다. 그 이후에 뭐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철수 명령은 내린 적은 없고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최적화가 또 뭔지가 또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순서대로 보죠. 이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국방부가 백악관한테 주한미군 감축 관련된 얘기를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 사실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저는 미국이 세계 전략적으로 이렇게 신속 기동문 형태로 그때그때 재배치를 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대부분 붙박이 군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예. 미군들도 한정된 자원을 그때그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동네 파출소 지구대가 있으면 범죄가 발생하면 옆에 지구대가 협력해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멀대 작전이라 그러는데 한꺼번에 병력을 집중해서 진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것처럼 항상 미군도 그 세계 전체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유동화시키고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그래서 항상 그 최적화, 에스퍼 장관이 뭐 예. 재배치 이런 말을 쓰는 것도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론적인 입장들인가요? 아니면 이 최적화라는 게 아니면 실제로 뭔가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오바마 행정부 때 그 피보트 에이시아라는 말 썼잖아요. 그게 네. 리밸런스, 그러니까 재배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중동의 일부 병력을 빼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나 이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겠다. 여기에 아시아 피보트라는 것이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특별하게 우리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당분간 뭐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뭐 극단적으로는 철수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네요. 이게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어갖고 여쭤보는 건데요. 네. 그런 이야기는 뭐 옛날 카터 때부터 박정희 정부 때부터 맨날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자주국방 세우고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겠다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가안보는 스스로 지키겠다. 이게 제 초등학교 때도 항상 들렸던 구호가 자주국방이었습니다. 네. 네, 박정희 정부가 가장 강조했던 원칙이죠. 그 덕분에 사실 우리 미사일 기술이나 군수 산업도 많이 발전한 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네. 우리 스스로도 지킨다는 그런 자주적 자세를 같이 경제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상황이랑 조금 다른 게요.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이런 걸 요구하면서 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감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 풍겼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예. 그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국방수권법이라고 매년마다 이제 예산을 할 때 만드는 법안인데 네. 이게 2019년도는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고 네. 올해 2020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2만 8,500명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 이하로 감축할 때는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려워요. 제가 어제 코리 가더나 미 이 상원 아태 소위위원장하고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태도 하원 아태위원회 간 네. 두 분 국회의원하고 어제 화상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물어봤어요. 네. 우리 김영호 간사가 물어봤더니 뭐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 네.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여야를 불문하고 미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돌발적 행위로 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개인적인 캐릭터 혹은 뭐 이게 돈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선이 있잖아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본인의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해외 이제 주한미군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시화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프간이나 다른 나라처럼 네. 미군이 거기서 사망을 해가지고 네. 계속 부상자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뭐 철수한다 그랬을 때 지지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주한미군은 지금 무슨 사상자가 발생합니까? 뭐 전투가 있습니까?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는 네. 그런 나라입니다. 444만 평의 세계 최대의 해군 기지에 골프장까지 있고 리조트처럼 만들어지는 저희 부대를 네. 왜 철수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거 철수하려고 그러면 네. 미국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해야 될 동기가 없는 거죠. 반대 여론이 이게 무슨 지지도가 높아야 미국을 감추거나 철수할 텐데 미국 국내 여론이 철수 반대론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의회나 정치인들 이거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도 대선을 앞두고 이제 대중들에게 우리는 이제 돈 아끼는 정부다, 우리 손해 보는 짓 안 한다, 미국은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그런 어떤 상황이 우려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여론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실제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게 참 이 협상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지난 10년간 주한미군 총원을 보면요. 주한미군이 고정돼 있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이 주한미군은 지금도 2만 4천 명에서 3만 3천 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9천 명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군대처럼 주한미군이 지금 한국에 몇 명 존재하든지 우리 국방부나 정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있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필요할 때 왔다 갔다 여기서 아프간으로 나가는지 어디 뭐 팔레스타인으로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 주한미군을 대북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반도 붙박이 군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에 따른 동북아 신속 기동군으로 성격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GPR이라는 해외 주둔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수시로 주한미군이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위부 분담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돈 가지고 이 방위부 분담 문제를 따진다면 일종의 용병 수준으로 이 주한미군을 성격을 전락시킨다라는 미국 국내 여야 정치인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방위부 분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 용병처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고용할 때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 뭔가 일하는 근거가 있어야 거기에 따른 임금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주한미군은 몇 명이 되는지 점호도 안 되고 체크도 안 되고 몇 명이 한반도에 지금 남아서 이 방위력을 구성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서 돈 달라 그러면
어느 고용주가 일꾼한테 이런 돈을 주겠습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것은 미 국방 인력 데이터 센터의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매년 9,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니까요. 지금도 28,500명으로 주한미군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24,000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33,000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대단한 이 플렉시빌리티,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유연성이지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제 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건데 손해볼 이유가 없는 건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결정권을 쥐고 지금 결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우리는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그냥 있는 거죠. 그래요? 이미 우리 주한미군 근로자들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가 굴복할 수가 없었고 실제로 지금 SMA 구조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는다. 제가 외통위원장이지만 저희 상임위원회가 승인을 해야 하는데 절대 승인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소파 5조에 따르면 원래 방위비는 전액 미군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대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건물 같은 걸 제공해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91년도부터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소련 전쟁기제였던 대한민국, 주한미군의 성격이 소련이 이제 해체되고 무너지고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방위비 분담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91년도부터 SMA, 스페셜 메저 어그리먼트라는 그 특별 협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을 조금씩 우리 호의적으로 해준 거예요. 이거는 소파에는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걸 해줘온 건데 이거를 터무니없이 지금 50억 달러, 그건 블러핑이라고 봅니다만 이건 허풍이라고 보고 실제로는 미 협상 대표팀도 논리가 약하니까 우리한테 미안하다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국방비 인상률 기준으로 합의를 해줬는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라가기 전에 에스퍼 장관 폼페이오도 동의한 이 사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의 입장이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이거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굴복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주한미군 신축적 운영 관련해가지고 9,00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줘도 이걸 어디다 쓰는지 회계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이 작년에 줬던 돈이 몇천억이 남아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쓸 건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주권 국가로서의 최소한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또 연관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최근 뭐 대북 문제하고도 또 관련된 문제인데 한미연합훈련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8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연기가 됐으면 하고 희망한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전작권 일정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번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여태용 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전시전 보장성이라고 흔히 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 얘기가 나오죠. 네, 편지를 본인이 썼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편지를 사실은 쓴 거예요. 이 시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뭔가 일종의 컨펌을 확인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사실 뭐 단정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다고 말 못해요. 그렇죠. 이 녹취록만 가지고는 공모관계가 애매해요. 이제 시작이야, 시작. 실제로 이거거든요. 그건 해볼만 하다. 그리고 뭐 한두 개 걸리면 된다. 그거를 변호인 측에서는 뭐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덕담적 차원에서 했던 말이다. 그 말도 일리가 있고요.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맞아요. 그건. 또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모의 어떤 냄새 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 우리 확실한 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게요? 영장이 났잖아요. 영장이 나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취지의 판사가 얘기했거든요. 특히 공갈
강요 미수 이 부분은 제가 아는 한 영장 청구된 예도 드물고요. 거의 없죠. 발부된 예는 더더욱 드뭅니다. 그런데 영장이 나왔어요. 났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또 하나 더 짚어보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 형사 일부장이 글 썼죠.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 네. 진척됐다고 얘기하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있는 거죠. 있죠. 네. 아니 그 영장 발부를 하면서 많은 증거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아예 판사가 했어요. 그렇죠. 물론 공모가 아니라 연결이라는 얘기를 썼지만 강요 미수로 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냥 강요가 아니라 본인이 보기에도 연결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정형 5년 이하짜리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정형이라고 하는 게 강요라고 하는 게 누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제가 뭐 박 변호사에게 무슨 뭘 좀 겁을 줬다 이런 거랑 검사장이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거랑은 양지열 변호사 저를 겁주면 저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 뒤에 누가 이 검사장이 또 소름이 팍 끼칩니다. 그쵸. 달라지죠. 그렇게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방송에 연기를 하고 그래요. 왜? 방송에. 그런데 그 중앙지검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비하면 정말 저기 아래 한참 미치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수사에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거 말고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이 녹취록으로는 공모 관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도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사실 이런 종류의 것이 있다는 거는 이미 이제 알려진 게 이 얘기를 가지고 이 녹취록을 놓고 대검 부장위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사를 더 진척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대검 부장회의에 이게 제출이 된다는 얘기는 수사팀으로서도 알려진다. 외부로도 내부로도. 그걸 감수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이미 거기서도 사실은 돼 있고 그 이후에 뭐가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되는 거죠. 2661님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한 검사장이 처음에 말할 때 그 기자와 통화한 적 없다고 한 거로 기억하는데 그건 거짓 아닌가요? 그건 아무도 안 따지네요. 따진 곳들도 있었고요. 신라젠에 관해서 자기는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녹취록이 하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명백히 거짓말인 게 이미 드러났어요. 그랬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신라젠에 관해서 기자와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룬 녹취록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한 검사장님 하나 발각됐습니다. 근데 한동훈 검사가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수사도 했어요. 이재용을 구속시킨 이재용을 조사한 그 검사입니다. 거기다가 실력 있죠. 네, 그렇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을 수사한 굉장히 실력 있는 맞아요. 그 검사예요. 검사 중에 가장 실력 있다고 봐도 무방한 사람인데 이 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팀이 법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뭘까?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다시 좀 설명해 드리자면 뭐 제2의 윤석열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어쩌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칼잡이, 우리 칼잡이 표현을 하니까요. 특수수사에 한해서는 이제껏 실패한 바가 없는 특수수사 자체가 실패하기 어려워요. 막 계속 될 때까지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적인 성과를 냈다. 이른바 조국 기소도 정경심 교수 구속도 한동훈 검사장이 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실력자인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이 사람을 어떻게 혐의 사실 입증해 나가는 과정. 또 이 부장검사나 형사 일부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중앙지검에서는. 그러니까 섣불리 뭘 갖고 하진 않을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실력이 있다라는 것은 법 기술과 관련된 실력이죠.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어떤 상황 판단이라든가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이라 이런 것에 관해서까지 그렇죠.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그 부분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녹취록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정이나 불공정에 관한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정말 아니 어떻게 아무리 실력 있는 검사라도 법무부 장관 여당 당대표를 지냈던 분에게 일개 장관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검사들이 참 어떤 생각들을 하고 하는지 참 답답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나라님도 사석에서 욕을 할 수 있지요. 그럴 수도 있고 그걸 갖고 뭐 왈가왈부하게 그렇지만 그래도 사실은 직속상관이에요.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차장검사는요. 그 사람이 자신의 검찰총장 그다음 법무부 장관 상관에 대해서
어떤 일개 기자한테 진짜 기자는 일개 기자 해도 돼요. 네. 앞에 있는 일개, 2개조 2명 왔으니까 2개 기자들한테 자신의 직속 상관을 일개 장관이 뽀샵질이나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검사들 그렇잖아요, 사실.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화 보면 막 내가 대한민국 검사인데 못 자라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검사들이 그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테 오면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뭐 다 내 밑에 있으면 이 철제 의자 앉으면 그렇죠. 당신은 피의자고 다 내 칼에 어떻게 죽을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저희가 또 주목해서 보고요. 다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어제 세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진행됐는데 근데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변호사님 재판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7분, 10분 정도 하고 끝났다 그러고요. 세 번째 재판은 46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안에 이제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마 이혼 의사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소영 관장 측에서 나오는 박지원 변호사. 저는 노소영 관장 책입니다. 일단 정황상 봤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기일에서는 이혼 의사하고 원하는 바를 아마 물어봤지 않을까. 뭐 이혼한다면 재산 분할, 위자료 액수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46분간 한 거는 많은 얘기가 좀 왔을 것 같아요. 조금 많네요. 기네요. 많이 길죠. 이혼 소송에서 이렇게 오래 할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서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방이 오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46분 정도 소요됐다는 거는 재산 분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 양지열 변호사. 일단 지금 뭐 비공개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냥 100% 추측이고요. 저희 추측입니다. 통상적인 이혼 사건에서 액수가 큰 이혼 사건일 경우에는 본론에 들어가면 기싸움을 시작을 하죠. 그 기싸움의 시작이 서로 이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각자가 서로 가진 재산에 대해서 목록을 제출합니다. 목록을 제출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서로 이게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동산, 부동산, 미술품, 뭐 가치 있는 보석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런 걸 뭐 원래 이제 누가 이거는 뭐 원래 결혼할 전부터 갖고 왔던 거니 아니면 이건 뭐 결혼할 때 선물을 받은 거니 무슨 돈으로 산 거니 그러니까 이건 분할 대상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걸 따지면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자기 의뢰인을 대표해서 유리한 쪽에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싸움을 하면서 남편이 어디에다 숨겨놨어요. 어디에 뭐 있어요. 통장이 있어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통령의 비자금이 조금 나왔어요. 조금 아들의 노재현 씨의 이혼 소송에서 아주 엉뚱하게도 아주 조금 홍콩에 많이 있을 텐데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싸움이 벌어지느라고 조금 길어졌을 것 같고 주로 아마도 우리 노관장 측을 대리하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가 꼬치꼬치 좀 따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46분의 대다수 시간을 노관장 측이 저희 측이 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쥐어야 될 입장이에요. 어쨌든 간에 최태원 회장 측이 쥐어야 될 입장이고 그 금액의 다수를 다가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감정 신청도 했을 겁니다. 뭐 많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품이라든지 많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감정 신청도 하고 주식 시세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그걸 하면서 마지막쯤에는 우리 원고 그러니까 뭐 노관장 측이 기여도가 상하. 그래서 이 재산 증식에 엄청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으로 분류되어 있던 특유재산을 많이 그 기여도를 인정해서 많이 달라라는 취지의 변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 조금 아플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내서 건드리려고 애를 좀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자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그 재산 같은 경우 뭐 얼마짜리 어디에 있는 거 그것도 원래 당신 거 아니냐. 네. 그건 왜 빼놓고 안 적었느냐.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네. 뜨거운 기싸움이. 왜 저거 노관장 편 됩니까? 최태원 회장 편 안 되십니까? 아니 지금 감정적으로 나온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건 사실 그렇습니까? 실무적으로 이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왜냐하면 소송이 1조 원대인데 거기서 모르겠습니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따져야 될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그 많은 액수를 다투는 가운데서 사실 동산 한두 개, 부동산 한두 개가 들어가고 빠지는 게 얼마나 실익이 있겠어요. 그래도 약간 또 상대방의 약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런 부분만 지금 의도적으로 자극을 하지 않았을까? 몇 가지 추측이 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네? 좀 굵직하게 나갑시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것도 알아. 당신 이것도 있었잖아. 저것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국내 재벌 기업가들의 이혼 위자료 규모는 어땠어요? 이게 다 공개를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혼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그거를 각서화해가지고 남깁니다. 네. 절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이재용 부회장 이혼 소송 말이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아는 쪽은 재판에서 공개된 게 나왔죠. 네. 저기 누구죠? 이부진 삼성 그 호텔 신라사장. 예, 호텔 신라사장. 예, 거기랑 이무재 고문 그 경우는 140억 정도 지급했죠. 예, 지급한 원래 이무재 고문이 소송 과정에서 1조 2천억 원대 잘 요구했잖아요. 딱 반 요구해서 2조 4천억, 5천억 정도 했는데 1조 2천억 달라고 했었죠. 네네. 절반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1조 2천억 요구했는데 141억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 일반인들 봤을 때는 어휴 이게 어디고 막 이럴 수 있는데 네. 이게 청구 금액에 따져보면 0.1% 정도밖에 안 돼요. 0.1%밖에 안 준 이런 소송도 있습니까? 아니 0.1%라고 얘기하지 말고 141억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도 0.1%잖아요. 그리고 NC소프트 김택진 회장이 이혼할 때는 그때는 30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회사 지분을 줬던 거고요. 1.76%를 줬어요. 사실 이 부분은 재산 분할 액수로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까지 과연 가야 될까? 이것도 꽤 컸어요. 네. 생각보다는. 그리고 이 어찌 보면 좀 신생 기업이었고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성장하는 신생 기업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배우자의 아내의 기여도를 좀 넣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기성 이미 이루어졌던 기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SK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자, 그 내용은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어가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이거 다뤄야 됩니다. 닭갈비 사건 지나갔고요. 이번에는 재판부에서 특검한테 118만 개 댓글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그것도 그건데 닭갈비 얘기도 안 끝났어요. 네, 닭갈비 얘기가 뭐냐면 닭갈비를 먹느라고 닭갈비를 같이 먹었기 때문에 이 시연하는 걸 볼 시간이 없었다라고 지난번에 나왔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특검이 시간을 쪼개기 시작했어요. 네. 저 닭갈비 먹은 시간이 한 30분 정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같이 프레젠테이션 전체 설명이 듣는 시간이 또 30분 있었으니까 중간에 한 30분 생기는데 20분 30분 생기는데 그때 만나지 않았어. 그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던 얘기예요. 갑자기 시간을 쪼갠 거예요. 근데 특검이 만약에 찬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몰라도 특검이 죄를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김경수 도지사를 붙잡으려는 수사로 이게 좀 그랬잖아요. 변질된 거 아닌가. 수사 보고서는 벌써 그게 드러났어요. 네? 수사 보고서는 뭐냐 하면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 걸 수사 보고서고 그게 이제껏 무분별하게 증거로 채택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전화 내용, 특히 닭갈비 사장으로 전화했던 게 허위임이 지금 밝혀진 거예요. 거짓말로 그